2026년 우리가 알던 돈이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월급은 10% 올랐을지 몰라도 강남 아파트는 80% 뛰었고 금값은 3배가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거든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가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만 도태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종말,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 최근 10년간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15년 5,100에서 2025년 말 23,200까지 올랐으니까요. 4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가치가 정말 4배나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따로 있죠. 2000년 1월 나스닥이 처음 5,100을 찍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지수는 1,10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당시 삼성전자 주식 1억어치 사놨던 사람이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다시 5,100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5년 4월이었죠. 투자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년간 벌어진 일이 더 놀랍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나스닥은 쉬지 않고 치솟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주가 폭등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증발했다는 신호거든요. 나스닥의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가 뜨겁게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데이터를 까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쭉 들여다봤습니다. 1960년대가 4.4%로 가장 높았어요. 베트남 전쟁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난리였다는 1970년대도 3.2%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그럼 나스닥이 폭등했던 2010년대는 어땠을까요? 고작 2.3%입니다. 2020년대는 더 처참해요. 2.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대리의 월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률 3% 받으면 잘 받는 거죠. 실적 좋다고 5% 올려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김대리가 사고 싶어하는 강남 아파트 값은 10년 새 2배가 됐습니다. 아니 어떤 곳은 3배까지 뛰었어요. 이게 바로 성장률과 자산 가격의 괴리입니다. 실물 경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의 원인을 경제 성장이나 기업 실적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돈입니다. 성장률은 낮은데 주가가 폭등한 진짜 이유 이제 공개합니다. 연준이 무자비할 정도로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1960년대, 1970년대처럼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성장률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함부로 돈을 풀 수 없었거든요. 특히 1970년대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형편없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정책 때문이었죠. 금리를 2자릿수까지 올리고 돈줄을 바짝 조이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정책 당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오히려 돈을 마구 풀기 시작한 거예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였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예 대놓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를 보세요. 천문학적인 빚을 지면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만큼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고요? 돈을 안 풀면 경제가 당장 무너지니까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질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지난 25년간의 주가 상승은 기업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물인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똑같아요. 유로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2000년에 고점을 찍은 뒤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인 2015년에야 겨우 전고점을 회복했죠. 여기까지는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놀라워요. 2025년까지 42%나 추가로 상승한 겁니다. 유럽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천만에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처참합니다. 1960년대에는 5%였어요. 전후 복구 시기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2020년대는 고작 1.1% 수준입니다.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독일은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프랑스는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나들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막대한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각국 정부도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돈을 살포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했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없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겁니다. 유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장 없이도 돈만 풀면 자산 가격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서 자산 가격을 올린 결과가 뭘까요? 부의 양극화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극심해졌어요. 유럽의 하위 90%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 자산이 없습니다.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치솟습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생활비는 2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파리에 사는 30대 간호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10년 전에는 월급의 30%를 저축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의 50%가 월세와 식비로 나갑니다. 저축은커녕 적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유럽 각지에서 과격한 시위가 터져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독일의 반정부 시위,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약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K자 성장입니다. 상위 10%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어요. 돈을 풀 때마다 그들의 자산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강남 아파트 몇 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하위 90%는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낮으니까 월급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연봉 3% 올랐다고 좋아할 때 집값은 30% 뛰어버렸어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과 전세 사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10년 새 몇 배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자산시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1조 원짜리 기업이 10% 성장하려면 1,000억 원만 벌면 되는데 100조 원짜리 기업이 10% 성장하려면 10조를 벌어야 하거든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AI 산업이 뜬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AI를 돌리려면 구리, 은 같은 금속 자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챗 GPT 하나 돌리는 데 드는 전력이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어요.
근데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구리 광산을 무한정 파낼 수 없고 발전소를 무한정 지을 수도 없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거슬 수는 없습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는 장기 침체 이론을 내놨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성적인 수요 부진을 초래한다는 거죠. 부유층만 소비한다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녀도 한계가 있어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면 전체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이 멈춥니다. 게다가 인구 문제가 심각해요.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0.7명대까지 떨어졌죠. 일본도 유럽도 비슷합니다. 다음 세대 인구가 급감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소비할 사람도 줄어드는데요. 구조적인 저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생산성 향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본 투입부터 막혔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왔거든요. 과거처럼 거의 공짜 수준의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마구 투자할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가니까 돈 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죠. 그럼 노동 투입은 어떨까요? 더 암울합니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한국은 0.7명, 일본은 1.3명, 유럽도 1.5명 안팎입니다.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민을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희망은 생산성 향상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AI의 목을 매는 거예요. AI가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기대하죠. 맞는 말입니다. AI는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과거 IT 혁명 때를 떠올려 보세요.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실제로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건 2000년대 중반 이후였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걸린 거죠. 기술이 나온다고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를 깔아야 하고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돼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가 나왔다고 내일 당장 GDP가 2배로 뛰지 않아요. 향후 5년에서 10년은 AI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기까지의 과도기입니다. 그 사이에 구조적인 저성장은 계속됩니다. 기술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쭉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990년대는 7%대였습니다. 당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죠. 2000년대는 4%대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대는 2%대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1%대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뭘까요? 성장률은 바닥인데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산 가격도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봅시다. 경제는 마비됐는데 주가와 집값은 치솟았어요. 정부가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인 0.5%로 내렸기 때문이죠.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보고 자산시장을 전망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통화량 공급 추이를 봐야 해요. 돈을 얼마나 푸느냐가 자산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2026년 이후에도 저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 당국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럼 자산 가격은 또 오를 겁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완전히 따로 노는 기형적인 현상. 이게 한국에서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스피가 70% 올랐고 강남 아파트도 80% 뛰었습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이건 자산 가치가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가 휴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금값을 한번 볼까요? 지난 6년 동안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9년 온스당 1,400달러였던 금이 지금은 4,000달러를 넘보고 있어요. 금이 갑자기 귀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달러의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금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주식시장 수익률과 비슷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국채에 투자하면 연 7, 8%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채권에 투자해도 주식 못지않게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그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8년 양적 완화 이후 돈이 휴지가 되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겁니다. 주식과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치솟는데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은 수익률이 바닥이에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 더 최악입니다. 매년 가치가 10%씩 증발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거든요.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는 2, 3%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건 자산 증식에 있어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는 실물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이죠. 이게 2026년 이후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푸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겁니다. 연준 의장 교체 같은 이슈와 맞물려서요. 정치권은 임기 내에 경제 호황을 연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를 선호하죠.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유권자들은 경기가 좋아야 투표를 해주니까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30년간 침체에 빠졌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 전 세계 정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산 가격 붕괴를 막기 위해 성장률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풀어줍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떠받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어 자산을 사게 만드는 정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100%가 넘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빚을 늘리는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완료하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들이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이 2030년 전후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